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 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 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 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 선수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의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 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스웨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필하모니로 꼽히는 뉴욕 필하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G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손흥민의 티르키예 행이 다시 떠오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5일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엄청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티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200만 유로 한화 약 1,089억 원을 약속했다. 이는 어떤 선수라도 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키의 스포츠 기자 야으즈 사본추글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제 무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인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거취에 대한 입장이 최근 달라졌다.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 쿠웨이트전 후 나도 거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가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르키의 페네르바체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손흥민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스승 무리뉴 감독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토대로 공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양발 슈팅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케 기자는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팀을 맡는 감독은 주장직 선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러브콜에 반응할까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게 될까요?